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사이자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런 일인데 아직도 이런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쯤 저는 대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죽곡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래 부모님의 고향은 대전인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신 건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죠. 차가 많은 도심지보다는 시골이 공기도 좋을 뿐더러 무엇보다 부모님이 예전부터 귀농을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내려가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내려간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부모님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는데 이게 외적으로 달라진 게 아닌 마치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게 변하셨습니다. 일단 대전과 거리가 있다 보니 자주 찾아뵙진 못하고 명절 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려가곤 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아마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죠. 참고로 저는 형제 없이 외동이라 가족이라곤 부모님과 저뿐인데 그날은 어머니 생신을 맞아 외삼촌도 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쯤이었나? 외삼촌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민성아, 너도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희 부모님 싸우셨니? 아까부터 서로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잘 좀 챙겨드려.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어머니가 없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조용히 여쭤봤죠. 저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요? 두 분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넘기시는 겁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도통 말씀을 안 하니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날은 찜찜한 기분으로 지나갔었죠. 그리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와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진 한 달 정도 지나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성아, 바쁘니? 이번 주말에 좀 내려와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셨고 저는 주말 아침 급히 집으로 내려갔었죠. 그날 집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는 외출을 하신 건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민성아, 있잖아. 너희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아버지가 꺼낸 말은 요즘 어머니가 외출이 잦아지고 한 번 나가면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라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고 거기다 부모님 댁 주변은 온통 논밭으로 이루어져 딱히 갈 곳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기다렸고 아버지 말대로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어머니와 어떤 아주머니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일부러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었죠. 엄마, 저 왔어요. 몸도 편찮으신데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대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집 아들이야? 처음 보네. 반갑다. 너도 알다시피 너네 엄마가 몸이 편찮으시잖아.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했지. 그러다 보니 조금 늦었네.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저희 어머니와 무슨 관계인지 물었는데 그냥 잘 아는 사이라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정말 섬뜩한 사건은 다음날 대전으로 올라가던 일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대략 밤 9시 정도였고 운전을 하던 중 외삼촌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민성아, 너 어디야? 지금 큰일 났다. 저는 삼촌의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자세한 상황 설명은 만나서 듣기로 했고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들었었죠. 저는 차를 돌려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는 삼촌 혼자 계셨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 삼촌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흉기를 가져와 누워있는 아버지의 복부를 찔렀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삼촌,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엄마가 왜? 근데 삼촌은 어떻게 알고 저희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자 삼촌이 말을 해주는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아버지가 삼촌을 불러 부탁 한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며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사람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황당한 말을 계속 하더랍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저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 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삼촌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혼자 거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마치 계획된 범죄처럼 제가 집으로 올라가던 그날 밤만 기다렸다는 듯이 기막힌 타이밍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통화가 되진 않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중요 장기가 다치지 않아서 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들었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회복을 하는 동안 경찰들이 병원에 찾아오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과 다르게 흉기에 어머니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에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상태였고 이 사건은 별다른 진전 없이 흐지부지 흘러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 있기가 두렵다며 제가 살던 자취방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수도 없이 캐물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말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긴 조사 끝에 사건의 내막은 밝혀지게 되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은 물론이고 사건의 충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본인이었는데 그 시발점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죽곡면에 있는 작은 기도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분과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했죠. 참고로 아버지는 무교라 종교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기도원에 다닌다고 말하면 그걸로 인해 괜한 싸움이 날까 싶어 비밀로 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종교 활동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일은 소홀해졌고 아버지 모르게 비밀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삼촌과 저에게 어머니를 의심하게끔 말을 했던 거고 그날 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을 하셨던 거죠. 결국 아버지는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셨고 두 분은 늦은 나이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제가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와 삼촌이 나누던 대화를 몰래 듣고 나서부터였죠. 삼촌이 어머니에게 너무 빨리 병원을 데려간 것 같다며 죽었으면 좋았는데 정말 아쉽게 되었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다른 방법이 없냐는 뭐 그런 섬뜩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삼촌과 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삼촌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저희 집에는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이 기도원을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면회를 가서 이런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캐내지 말고 묻고 지내자는 말을 하시더군요. 벌써 8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사건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삼촌만 진실을 알고 있고 모두 다 그 사건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해당 기도원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한데 다들 입을 열지 않으니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일이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결혼도 망설여질 정도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란 게 없어졌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부모님마저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으니 아직도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그 당시 충격을 받은 건 물론 정말 기이할 정도로 섬뜩한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제가 20대 후반에 모델 일을 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저의 직업은 프리랜서인데 간혹가다 일이 들어오면 의류 쪽 피팅 모델을 하곤 합니다.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쪽 업계는 경력과 인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인지도가 낮은 모델들은 시급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 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친구 녀석이 단가가 높은 건이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일은 소개팅 회사에서 진행하는 결혼사진 남자 모델이었는데 안 그래도 일이 없던 와중에 저에게는 빛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촬영 약속을 잡고 나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좀 당황스럽더군요. 그게 제가 듣기론 소개팅 회사에서 모델을 모집하는 거라 알고 있었는데 막상 방문하니 회사는 아닌 것 같아 보였고 말 그대로 동네에 하나씩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진관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고 온 모델입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사진관 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계셨고 사장님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경력 사항 등을 물어봤고 저는 사실 그대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일과 별개인 것들을 묻는 겁니다. 아직 총각 같은데 혹시 결혼은 했어요? 네? 아직 미혼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죠? 예, 그럼요. 엄청 건강하십니다.
대부분 촬영을 하기 전 어떤 컨셉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개인적인 대화를 하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그때는 사장님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저를 조카뻘로 생각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요,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 컨셉인데 여성분 없이 단독으로 촬영할 거예요. 그렇게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꾸만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단독 촬영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제스처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번 촬영은 유독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꼭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몸짓을 원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이유를 물었더니 평범한 컨셉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셨죠. 그렇게 4시간 가까이 걸려 촬영은 무사히 끝이 났고, 저는 집으로 와 이 일을 소개해준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냐? 아니, 네가 소개해준 촬영 끝내고 이제 막 들어왔거든. 근데 네가 소개팅 회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오늘 가보니까 그냥 개인 사진관이던데? 친구는 그제야 말을 해주는데, 사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피팅 모델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 광고 조건이 워낙 좋아서 본인이 하려고 했으나 결혼 컨셉은 본인보다 제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를 해줬다는 말이었죠. 한마디로 일반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직접 올린 광고 글이었는데,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곳들은 진짜 돈이 급한 게 아니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개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어디에 쓰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저희 직업 같은 경우 철저히 기피하는 부분이었죠. 야,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뭘 그리 화를 내. 이상한 촬영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 사진이면 목적이 뚜렷하잖아. 거기다 시급도 센 편이라 소개해준 건데 내가 찜찜했으면 너한테 얘기를 했겠냐? 친구 말을 들어보니 턱시도를 입고 찍은 사진들 뿐이라 이 사진들이 상업 목적으로 쓰여도 제 이미지에 피해가 갈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촬영을 하고 난 뒤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20대부터 줄곧 혼자 자취를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의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그게 아니면 화장실 전등이 켜져 있을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확인을 못한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꼭 누가 집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기분까지 드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침입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던 상황이라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죠. 혹시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집주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집주인분은 공동 현관 그리고 주차장 CCTV까지 확인을 해주셨지만 입주민 말고는 외부인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저는 급기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집이 문제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알 수 없는 현상들은 간헐적으로 일어났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정상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정신병까지 걸릴 것 같은 생각에 최후의 수단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고, 저는 집으로 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게 아마 결혼사진 모델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 생각에 저는 사진관을 다시 찾아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관 안에는 앞전에 촬영했던 제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저 혼자가 아닌 제
제 옆에 모르는 여성분이 같이 찍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같이 찍은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애당초 결혼 사진이라고 했으니 단순 홍보용으로 만든 거라 생각을 했죠. 사장님 계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나온 사장님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아니, 이런 말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촬영한 뒤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사장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제 말을 듣고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뭔가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 사진 옆에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그건 알 거 없고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만 돌아가요. 그렇게 쫓겨나듯이 사진관을 나와 집으로 향했고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모든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관에 손님인 척 찾아가서 한번 물어볼까? 야, 네가 가서 물어본다고 그걸 쉽게 말해주겠냐? 그건 모르지. 네가 당사자니까 숨길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내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볼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하던 말은 사진관에 걸려있던 제 사진 속 옆에 서 있던 여자의 정체였는데 그 여자분은 사진관 사장님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은 약 1년 전쯤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고 한참을 병원에만 누워있다 얼마 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못해보고 세상을 떠난 딸이 안쓰러운 마음에 사장님은 딸을 위해서 결혼 사진이라도 남기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딸의 짝을 찾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혼사진 모델을 찾아 본인의 딸 사진과 합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에 맞는 모델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직접 사장님을 찾아가 왜 진작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사과를 하면서 사진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측은한 마음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사고가 나던 그날 아침 사장님 딸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옷을 갈아입던 도중 옷을 너저분하게 펼쳐놨길래 그걸 보고 잔소리를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던 겁니다. 딸이 살아생전 모델처럼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늘 말을 했다는데 단순 사진이지만 이상형을 찾아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경험했던 알 수 없는 일들이 혹시나 고인이 된 딸이 나타나서 그랬던 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사실은 사장님이 사진을 파기하고 난 뒤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점이었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섬뜩할 수도 있는 경험인데 사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동의 없이 이런 사진을 만들었다는 게 저에게는 충격이고 좀 과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재는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 그날 일들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괴들남님께 벌써 4번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해당 이야기 또한 현실 이야기이며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유흥업소 일을 하기 전
경북 구미에 위치하는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휴대폰 조립 생산 파트에서 일을 하던 저보다 한 살 어린 승희라는 여자 동생이 있었고, 이 일은 승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 당시 저는 OA 자격증 덕분에 회사 격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급여와 근태, 그리고 기장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승희가 사무실로 찾아와 조퇴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승희는 근태는 물론이고 심성까지 착한 동생이었는데, 그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던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1년이나 먼저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근속 연수로는 선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승희가 조퇴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죠. 동생에게 일이 좀 있어서요. 급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승희에게 자세한 사유는 듣지 못했고, 집안에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승희는 출근을 했고, 저와 그 당시 사무장이었던 주임님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건네더라고요. 제가 입사할 때부터 승희는 매일 허쉬 초콜릿 하나를 사서 저에게 줬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덩달아 먹을 게 있으면 승희에게 주곤 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 주목하세요. 사장님이 했던 말은 기존 거래처 물량도 늘어나고, 거기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고 앞으로 엄청 바빠질 거란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회사 매출이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저희 회사는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사장님이 말한 새로운 거래처가 휴대폰 부품 제조에 관한 일이 아니었고, 그게 가루 황산을 취급하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로 인해 사람을 채용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루 황산을 취급하는 데는 법적인 선임을 하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지가 맞질 않아 사장님은 고민 끝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게 되었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이나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정식 비자가 있는 외노자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인력사무소에서 불법 체류자를 소개받아 데려온 것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인지는 했었지만 저 또한 회사에 소속된 일반 직원으로서 아무 힘이 없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공장 구석진 곳에 컨테이너를 따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가루 황산을 분류하여 테이핑을 하는 작업을 외노자에게 맡겼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갔고, 아마 제 기억으로 3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사장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외국인 노동자를 더 데려오고 싶다는 말까지 했었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일어났는데, 그게 외노자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달라는 뜻이었다고 볼 수 있었죠. 사장님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외노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작업 물량이 줄어들자 그제야 최저임금을 주기로 합의한 뒤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외노자 한 명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을 데려가 달라고 말을 했고, 사장님은 고민 끝에 작은 내과를 찾아 외노자를 데려가 내시경을 해봤더니 글쎄 천공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마스크도 없이 황산가루를 취급한 부작용 같아 보였으나 아무도 이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외노자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 외노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숙소에 누워만 있게 되었죠. 사장님은 외노자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남은 임금을 지불한 뒤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외노자 2명은 계속해서 근무를 했었고, 일을 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됐죠. 그게 외노자 중 한 명이 생산직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바로 승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었고, 도대체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장 사람들은 물론 저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회사 내에 소문이 나게 되면 승희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랬던 건지 그동안 말 한마디 없이 참고 지내왔던 거죠. 저는 외노자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지만 사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거기다 금전적인 협박까지 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승희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듯 싶었으나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밝았던 승희의 모습이 그리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여자로서 드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잠도 편히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죠. 한날은 승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제가 알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찾아가 승희와 대화도 하고 위로를 해주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심지어 제 얼굴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단념을 하고 마지막으로 승희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글쎄 승희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언니, 그 회사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세요. 저는 승희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믿기 힘든 말을 꺼내더군요. 몇 달 전 승희가 회사에서 무서운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가 외노자 한 명이 병원에 다녀왔을 때라고 합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외노자들이 작업하던 컨테이너 뒤에 외부 화장실이 있었는데 승희가 화장실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했죠. 참고로 3명의 외노자가 각기 다른 국적이었고, 그중 유독 한국말을 잘하는 외노자가 한 명 있었는데 국적은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20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외노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일하면 몸이 아프고 죽을 거라면서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자는 말을 꺼냈다는데, 승희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외노자들이니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한국어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내부 화장실 공사 때문에 외부에 임시 방편으로 설치되어 있던 간이 화장실이라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말소리가 잠잠해졌고, 승희는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외노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승희는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 승희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라는 판단이 들어 하는 수 없이 참고 지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제 추측으로는 외노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타깃의 시작이 승희가 되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고, 저는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승희와 같이 고소를 진행했지만 결국 불법 체류자를 잡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제가 유흥업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승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는 제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만 느껴지더라고요. 승희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해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으나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꼭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이
지금의 목표이자 제 꿈이고 마지막으로 승희를 포함한 모든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 겪은 일이었고, 물론 저의 잘못도 큰 건 알지만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친구 생일이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멤버들과 나이트에서 술을 한잔 했었습니다. 저 포함 친구들도 나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기념일이기도 했고 모처럼 기분이나 낼 생각으로 방문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른 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경수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키도 훤칠하고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겨서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름은 김경수, 나이는 저보다 7살 연상이었으니까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고 경수 오빠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곤 했었죠. 이 부분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좀 현실적인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이트에서 만나 연애를 하게 됐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솔직히 기분은 좋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 당시 저는 대학생 신분에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집이 부유한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경수 오빠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모든 걸 책임지겠다며 본인만 믿으라는 말을 반복했었고 그렇게 저는 경수 오빠의 부모님을 뵙기로 약속을 잡았었죠. 그리고 약속 날이 되어 오빠네 집으로 향했는데 오빠가 사는 집을 보니 더욱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위치는 강남 주택가 인근이었고 말로만 듣던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경수 오빠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예비 시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오빠네 어머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경수 오빠는 어머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더니 잠시 뒤 어머님이 저를 불러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니 문을 닫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온 거야? 아니요. 저도 오빠에게 들은 게 없어서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잘 들어. 너 혼수용품으로 집 한 채 값 자신 없으면 여기에 발도 붙이지 마. 알았어? 그 말을 끝으로 대화는 종료됐고 저는 오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경수 오빠의 연락을 피하듯이 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듯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경수 오빠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계속 이렇게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관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었죠.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아니,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혼수로 집 한 채 값 해오라고 하셨다며? 경수 오빠는 답답한지 짜증을 내면서 말을 했고 저는 사실 그대로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나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돈 모은 것도 없어. 그리고 오빠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 형편 어렵거든? 오빠가 싫은 건 아닌데 지금 내 사정이 결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미안해. 그러니까 오빠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저도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싶어 결국 약속을 잡았었죠. 그리고 다음날 경수 오빠를 카페에서 만났는데
심각한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정아,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엄마를 설득시켰거든? 뭐 혼수 이런 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고 집에 한번 데려오래. 그래서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더니 오빠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걱정하는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경수 오빠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머리로는 아닌 게 확실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오빠 얼굴을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고 그렇게 다시 경수 오빠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왔니? 여기 좀 앉아봐. 어머님은 첫 만남 때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해주셨고 진짜 오빠가 말한 대로 어머님을 설득시킨 줄로만 알았었죠.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받아주는 거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고 못하겠으면 그냥 돌아가. 어머님이 말한 조건은 이 집에 한 달간 거주하면서 신부 수업을 받고 나면 며느리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만 들었으면 그냥 포기하고 나왔을 텐데 어머님은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너가 한 달 동안 잘 버티면 경수랑 살 집도 마련해주고 너희 집 형편도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충분히 살게끔 도와주마. 한 달이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그 길로 집으로 들어왔죠. 그게 이런 문제를 저 혼자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고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부모님은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오빠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는 신부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짐을 챙겨 저는 경수 오빠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머님은 꼭 지켜야 할 2가지 필수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마저도 예사롭지가 않았죠. 첫 번째는 가족들 포함 이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신처럼 떠받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이 집에는 거래처 관련 손님들도 많이 오는 편이고 또 나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인들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게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2번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해야 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2가지 필수 조항 중 1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이 정해준 규칙대로 생활을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2주차가 됐을 무렵 사건 하나가 생겨버렸죠. 그날 경수 오빠는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었고 집안에는 저와 오빠네 부모님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고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늘 간병인이 옆에 있으면서 모든 걸 케어해 줬었는데 그날은 간병인이 일이 있다고 해서 나오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얘야, 너네 시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혹시나 말을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금 물었더니 같은 말을 하면서 짜증을 내시더군요. 왜? 못하겠니? 그 순간 굉장히 수치스럽고 난감했지만 몸이 불편한 환자를 씻기는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수 오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또 오빠가 어머님에게 말을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혼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시작점이 됐던 건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그날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케이블 TV에도 출연하셨던 유명한 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을 하셨죠. 스님, 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건데 스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자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심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은 타고났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더니 글쎄 제가 남자가 잘 꼬이는 팔자라 결혼을 하더라도 이 문제로 골치가 아플 거라고 말하더군요. 아유, 스님, 그럼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남편 말고 기가 강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야 더 이상 남자가 꼬이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죠. 스님, 그런 남자를 어디서 찾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가고 나서 어머님께 그런 건 미신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더니 그럼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3주 차였으니까 앞으로 일주일만 더 버티면 신부 수업이 끝나고 어린 나이에 오빠와 집을 얻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버텨보기로 생각하고 만약 다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는 상황이 오면 제가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죠. 이 모든 걸 오빠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 같아 힘들지만 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신부 수업이 끝나기 3일 전쯤 앞전에 찾아왔던 스님이 다시 찾아왔고 저와 어머님을 보고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오늘 밤 11시경에 2명의 남자가 이 집에 찾아올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니 꼭 길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웠고 여기서 그냥 도망가는 게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남자 한 명이면 어떻게든 맞대응을 해보겠지만 2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돌아갔고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오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더니 오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밤 11시? 알겠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불안하고 무섭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오빠가 해결해준다고 했으니 한번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빠와 같이 방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너 경수한테 말 안 했지? 이거 가지고 별채에 들어가 있어. 어머님은 제게 열쇠 하나를 줬는데 이건 간혹가다 손님들이 묵고 가는 별채방 열쇠였습니다. 저는 별채로 걸어가면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별채로 들어가 온몸을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어떤 남자 2명이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한 명을 밀치고 곧장 문을 열고 나와 오빠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오빠는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 않았고 한참 뒤 방으로 들어오더니 뜬금없이 상처가 났다고 약을 좀 발라달라는 겁니다. 아니, 해결해준다면서 뭐하고 이제야 들어온 거야? 나 진짜 무서워서 죽을 뻔했거든? 그리고 뭐 하다 다친 건데? 순간 열이 받아서 한마디 했더니 글쎄 오빠가 웃으면서 소름 돋는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나 밀었잖아. 알고 보니 아까 그 방으로 들어온 2 남자의 정체는 경수 오빠와 그리고 스님이었는데 오빠는 스님을 도와주기 위해 같이 들어오기로 말을 맞췄던 겁니다.
한마디로 어머님과 모든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고, 오빠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을 하고 있던 거였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걸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복수를 위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니 그 말도 크게 신뢰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저희 가족을 찾아와 오해가 있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주고 갔었고,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 생각에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 후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굴 만나 연애하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으신 분도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요즘은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철없이 행동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지금도 후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을 당시 겪었던 실제 사건이고, 만약 본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 제가 3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던 친구였죠. 일단 그 친구 이름을 영미라고 부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영미와 만난 지 1주년 기념일 때 여행을 가게 되면서 시작되었죠. 저희는 기념일을 맞이하여 전주 한옥마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비수기 시즌이라 숙박할 곳도 많았고 사람이 크게 붐비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갑자기 영미가 속이 안 좋다고 말을 하더군요. 영미야, 괜찮아? 약이라도 사다 줄까? 영미는 전날 먹은 게 체한 것 같다면서 소화제 하나를 사다 달라고 했고, 저는 급히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돌아오던 길이었죠. 저도 길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 영미는 공용 화장실 앞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더군요. 어디 간 거지? 저는 곧장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고, 급한 대로 화장실 주변과 숙소까지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봤지만 영미는 나타나지 않았죠. 말도 없이 사라질 친구가 아닌데 뭔가 일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제야 영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전화가 아닌 카톡 메시지였고, 메시지의 내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긴 장문의 카톡이었는데 요점만 말하자면 그만 만나고 싶다는 이별 통보였습니다. 아니, 뭔가 이유라도 있으면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소화제를 사달라고 해서 다녀온 뒤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답답한 나머지 다시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를 할 기분이 아니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카톡으로 이유를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편의점으로 가 소주 한 병을 사서 나오는데, 공용 화장실 근방에 어떤 여자 2명이 한 여자를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게 됐죠. 얼핏 보면 술에 취한 여자를 2명의 여자가 옆에서 부축해주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여자 2명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남아있던 여자가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섬뜩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여자가 하던 말은 손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모르는 여자들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친구인 척 말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옆에 있던 여자들은 끝까지 장난을 걸면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여자의 말이 의심이 돼서 물었더니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옆에 있던 여자 하나가 사람들을 보고 술을 먹어서 그렇다고 말을 했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도 그 말을 믿었던 건지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문득 영미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혹시 영미도 같은 방법으로 끌려간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 길로 곧장 지구대로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하더군요. 이봐요, 아가씨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 거 보면 별일 아닐 거예요.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지구대를 나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경찰 말대로 영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카톡 답장도 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면서 괜한 걱정을 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모든 걸 체념하고 숙소로 향했고 숙소 방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영미가 울면서 앉아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온몸에 긁힌 자국들이 보이더군요. 영미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영미는 한참 동안 울다가 힘들게 말을 꺼냈고 그건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약을 사러 가고 영미가 혼자 남았을 때 일어났죠. 영미는 공용 화장실 근방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여자 2명이 다가와 갑자기 영미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있고 한복을 입은 여자가 사람들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했다더군요. 여러분들, 구경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인연이 글쎄 내 돈을 먹고 튀었다가 여기서 만났네요. 아닌 척해도 소용없고 할 말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말해.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영미를 나쁜 년 보듯이 쳐다봤고 영미는 영문도 모른 채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과 흡사한 건물 구조였는데 몇 개의 방 중에 하나를 열어주면서 들어가라고 했고 방 안에는 영미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2명 정도 더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휴대폰과 지갑, 각종 소지품을 가져가더니 문을 닫아버렸고 꼼짝없이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밖에서 어떤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말을 하더랍니다. 야, 오늘은 실적이 좋네. 야, 니들 먹고 싶은 거 있냐? 먼 길 가기 전에 마지막 밥은 좋은 걸로 먹어야지. 영미는 살려달라고 울고 빌며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잠시 후 짜장면 3그릇을 주더니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영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 또렷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아까 방으로 들어왔던 아저씨 목소리였고 확실하진 않지만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들은 몇 가지 내용은 단가가 안 맞아서 거래하기 힘들다, 요즘 사람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잠깐 조용해지더니 아저씨가 문을 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답니다. 야, 니들 그냥 가라. 그리고 내가 니들 집 주소 다 알고 있으니까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과 함께 영미는 그곳에서 나와 숙소로 올 수 있었다는 말이었죠. 그제야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면서 저와 카톡을 주고받았던 게 영미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미야,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미는 가족들 걱정에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을 했고, 저희는 이 문제로 한참을 이야기하다 결국 영미는 화를 내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이유는 제가 일방적으로 신고를 하자는 말에 기분이 나빴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영미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겁을 먹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런 섬뜩한 일이 다시 또 일어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저의 추측으로는 혼자 있는 여성들만 노리는 범죄 같은데 여성들을 데려다가 어디론가 팔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고 도중에 계획이 틀어져 무산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람이 드물고 외진 곳은 당연히 위험하겠지만 의외로 사람이 붐비는 관광지에서는 본인 일이 아니면 나서길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 싶더군요. 믿기 힘들지만 전주 한옥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아직까지 그놈들이 그곳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예사로 보지 않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일이지만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남성분들도 혼자 계실 때 누군가 다가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항상 조심하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듣고만 있었는데 저도 오래전에 겪은 무서운 일이 생각나 고민 끝에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에서 농기계 관련업을 하고 있고 쉬는 날마다 여러 산을 떠돌면서 약초를 캐는 취미를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신만이 또는 약초꾼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허가 없이 약초 채취가 불법이라 단순 취미라고 보기엔 생각보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다만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어려움도 물론 존재했었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취미일 수도 있지만 산행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거기다 귀한 약초까지 채취할 수 있으니 저에겐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만이로 활동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그동안 수많은 산을 돌아다녔지만 이 일은 반평생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금산군에 위치하는 인적 드문 산을 올라가던 중이었고 점심을 먹고 난 뒤 산행을 했었으니까 아마 1시에서 2시 사이로 기억을 하고 있죠.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초를 집중해서 찾다 보면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거라 봅니다. 저도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았는데 그날은 약초를 살피던 중 유독 귀에 꽂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날이었죠. 그건 곡괭이나 망치 같은 둔탁한 물건으로 땅을 내리치는 소리였는데 제가 농기계 관련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귀신같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이곳은 개인 사유지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산행을 할 만큼 길이 순탄하지도 않아 인적이 드문 편인데 갑자기 어디서 곡괭이 소리가 나니 좀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공사를 하는 거라 생각했고 저는 자리를 이동해서 약초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또다시 곡괭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참 살펴봤더니 저와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람 한 명이 보이더군요. 키나 덩치로 봤을 때 남자로 추측할 수가 있었고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소리의 원인은 그 남자였고 도대체 뭘 하나 싶어 조금 가까이 가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글쎄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곡괭이와 삽을 한 자루 들고 있었는데 한참 땅을 살피더니 갑자기 곡괭이질을 했고 땅 주변으로 흙이 올라오자 그걸 삽으로 걷어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산짐승을 잡기 위해 일종의 함정을 만드는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기에는 땅을 파다 만 느낌이라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었고 한참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땅 일부분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발을 헛디뎌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었죠. 다행히 바로 앞에 있던 큰 나무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위험해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면 구조되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무엇보다 해가 질 때 나타나는 산짐승들도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죠. 일단 더 이상 산행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다리를 접질렸는지 살짝 통증이 있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길로 산을 내려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난 또 산짐승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었네. 아저씨, 괜찮아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아까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있는 남자였고 제 다리를 보더니 괜찮냐고 걱정을 하면서 묻더군요. 아저씨, 119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천천히 내려가야죠. 여기 땅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밟았는데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의 눈빛이 확 바뀌더니 땅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좀 전에 봤던 남자의 행동이 생각이 나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사실은요, 제가 약초꾼인데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까 우연히 보니까 땅을 파고 계시던데 약초라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쪽은 전문이거든요. 그때는 그 남자가 제 걱정을 해주고 119까지 불러준다고 하니 저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던진 질문이었죠. 제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산을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저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아니, 방금 전만 해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협박을 하는 어조로 말을 하는데 당황스러운 건 물론이고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1대1 상황이다. 힘으로 붙으면 제가 유리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다리를 다친 상태였고 거기다 상대방은 곡괭이를 흉기 삼아 들고 있으니 맞서 싸울 수도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 나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착한 시민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조용히 보내줄게요. 그래서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 남자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예? 뭐를요? 저는 멀리서 땅 파는 것만 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자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사람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알았어요. 조심히 내려가시고 앞으로 평생 마주치지 맙시다. 그렇게 무사히 산을 내려와 저는 산에서 이상한 남자를 목격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죠. 아저씨, 여기는요,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마 그 남자분도 약초를 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향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충남 당진에 있는 야산 부근에 토막난 시신이 유기되어 있다는 보도를 듣게 되었죠. 50대 남성이 부인을 살해한 뒤 토막을 냈다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저는 뉴스에 나온 CCTV 장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자의 머리 스타일과 전체적인 모습이 그게 제가 산속에서 봤던 남자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막낸 시신은 일부분만 발견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뜻은 여러 곳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말이었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당진에 있던 야산을 거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날 제가 산행을 했던 그곳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뉴스에 나온 범인과 그리고 제가 목격했던 남자, 그 두 명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었기에 분명 그 남자라 확신할 수 있었죠. 산에서 곡괭이와 삽을 들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유기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무서운 범죄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산을 오를 때마다 그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분이 생각나 늘 술 한 병을 가져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30대 초반 친구와 같이 겪은 사건인데 말로만 듣던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경험이고 정말 무섭고 끔찍했던 일입니다. 때는 2015년 제 나이 3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우체국에서 택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다 고등학교 때 연락이 끊겼던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제가 담당하는 구역 중에 괴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친구 녀석이 살고 있었던 거죠. 워낙 택배를 자주 주문했던 집인데다 그리고 친구 이름이 워낙 독특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직접 전화로 물어봤더니 역시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가끔 만나 술 한잔을 하면서 친구와 그렇게 지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모른 척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는 별탈 없이 친구와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2대2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제 직업은 여자 만나기가 어려운 편인데다 솔직한 말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두말 없이 친구 말을 따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짜와 장소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9월 5일 토요일 밤 9시 위치는 남포동 1번 출구였고 이날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날 친구와 저녁 7시쯤 만나 간단하게 밥을 먹고 나서 9시쯤 여성분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게 친구 말로는 먼저 여성분들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했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빈속에 술을 먹기는 좀 그래서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찍 약속을 잡고 나왔던 겁니다. 저는 친구와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나와 PC방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성분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희들은 약속 장소로 출발하게 됐죠. 제 기억으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1번 출구에 거의 다 왔을 때 누가 봐도 엄청난 미모의 여성 두 분이 보였고, 그 당시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친구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여성분들과 근처 술집으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성분 2명 다 쇼핑몰 모델이라 들었고 나이는 저희보다 한참 어린 20대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출중한 여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소개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인데, 그때는 그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고 그냥 친구 능력이 좋아서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왔나 보다,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한참 술을 먹다가 친구 녀석이 2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방이요? 에이, 너무 식상한데. 그냥 우리 술이나 더 마셔요. 여자분이 그러는데 여기 근처에 지인이 운영하는 이동식 포장마차가 있다면서 그리로 가자는 말을 했고, 저희들은 여성분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자갈치역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개의 포장마차 중 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포장마차 사장님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었고, 소개팅을 나온 여성분들과 진짜 친한 사이인지 엄청 반가워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의아했던 건 수십 개의 포장마차 중 이곳만 유독 손님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들은 내용으로는 본인은 포장 위주로만 장사를 하고 있고 따로 테이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희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은 자리까지 만들어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게 가만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 테이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팔고 있는 부분이었죠. 상식적으로 술을 포장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사장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고, 그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 포장마차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술에 약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사장이 건넨 폭탄주를 먹고 나서부터 포장마차에서의 기억은 거기서 끝이 났었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눈을 뜨니 병원 침대였고, 제 옆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불과 몇 시간 전쯤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될 만큼 큰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저를 제외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들으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였는데, 사망자 명단에 적힌 친구 이름을 보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워지더라고요. 친구를 잃은 슬픔도 힘들었지만 또 다른 섬뜩한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이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망한 친구의 휴대폰에 랜덤 채팅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고, 저희가 만난 여성들은 이곳에서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여성들은 단순 미끼범이었습니다. 그게 채팅을 한 사람은 따로 있고, 소개팅에 나온 여성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정말 무서운 얘기를 담당 형사님께 들었는데,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남성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 뒤에서 망을 봐주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큰 범죄에 연루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범죄인지 명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레짐작으로 느낀 건 인신매매 또는 장기매매 같은 끔찍한 범죄가 유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당시 친구와 제 몸에서 동물 마취제가 소량 발견이 되었다는데 아마 마취제를 탄 술을 먹고 잠이 들자마자 의문의 남자들이 저희를 끌고 갔고 차량으로 이동 중 큰 사고가 났던 거였죠.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데 단순 채팅으로 인해 일이 이렇게 커질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택배 업무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보다 더 절망적이었던 건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사건의 실마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와 방문했던 포장마차를 찾아가 봤지만 젊은 여사장은커녕 비슷한 포장마차도 찾을 수가 없었고 주변 상인분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포장마차에서 이런 곳들을 조심하라고 형사님이 알려주셨는데 레트로 문화가 유행하면서 잔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건 8, 90년대쯤 소주나 막걸리를 한 잔씩 팔았던 추억의 문화인데 여기에 독극물이나 아니면 마취제를 타는 방법들이 꽤나 많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벌써 9년이나 지났지만 친구의 기일날이 다가오면 그때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사연을 보내면서 안타깝게 떠나버린 친구 생각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포장마차에 가실 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